볼티모어항의 2.6km 길이 아치형 트러스교인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리지가 붕괴하면서 선박 제조사인 현대중공업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뉴스가 등장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과 심지어 일본까지 크게 놀라는 상황이 등장했으며 한국과는 달리 일본과 중국이 오히려 크게 곤란함을 당하는 상황이 전개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볼티모어 교량 선박의 사고가 일어난 해당 선박의 사고 원인으로 현대중공업이 지목되었는데 이는 중국과 일본 언론 등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해당 국가에서는 현대중공업의 달리오 전력 개통의 문제이고 실제 해당 선박에서 충돌 직전에 선박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다리와 충돌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 전력 개통의 문제를 꼽고 있으며 실제 출항 이틀 전부터 심각한 전력 문제를 겪었다는 겁니다. 추진용 메인 엔진인과 발전용 보조 엔진으로 쓰인 힘센 엔진 모두 HD 현대중공업이 제작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이번 사건의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미리 선박에서 충돌 가능성을 계속 알렸기 때문에 당시 다리 진입이 금지된 상태라서 엄청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사망, 실종 6명의 대형 사고인 만큼 미 당국의 엄격한 조사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사고로 인해서 미국의 석탄 등 주요 자원의 수출입이 되는 볼티모어 항구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 규모는 물론 새로운 교량까지 건설하는 비용이 약 3조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보험금, 지급 규모가 약 5조 원으로 사상 최대의 선박사고 보험금이 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에서는 관련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살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애초에 이번 사건을 절묘하게 이용할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중국이 전 세계 조선소의 물량을 모두 흡수할 것이라는 굴기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죠. 또한 중국에서는 실제 조선업 점유율을 급격하게 늘려가고 있어 상당히 고무된 상태였었죠. 바로 지난해 조선업계에서 중국이 전 세계 최고 수주량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은 2022년과 비교해 수주량이 약 40%가 감소했는데요. 중국 당국은 따라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실제 지난해 중국은 2,493만 CGT를 수주해 전 세계 누계 수주량의 60%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과의 점유율 격차는 지난 2022년 18%포인트에서 지난해 36%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더욱 좋지 않은 것은 수주량의 구성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LNG, 운반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을 주로 수주했습니다. 따라서 총 수주량이 밀리더라도 자신감이 있었죠. 중국은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 등만 수주량이 높았고 그조차도 대부분 중국 내부에서 수주한 것이므로 실제 수주량이 한국이 적더라도 이유는 한국이 훨씬 큰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작년에는 이제 중국 LNG 문반선이 전년 대비 7%, 그리고 유류선도 7%,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약 10%가 올랐습니다. 이런 선박들이 고부가 가치 선박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그다지 좋지 않은 사인이었는데요. 물론 한국의 점유율이 떨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도크가 몇 년 동안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주들은 한국에는 이제 주문을 할 수 없으니 중국에다 발주를 한 것이고 그 중에 정말 급한 선주들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돌아서게 된 국면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선박 건조량이 늘어나다 보면 중국의 선박 건조 실력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점유율을 늘려가고 국가 보조금까지 지원되고 거기에 중국은 한국 대비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도크가 차서 어쩔 수 없는 이 틈을 노려서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나 중국은 최근에 호주에서 벌어진 사고 때문에 다시 한번 신뢰를 잃은 것이 크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중국의 LNG선이 멈춰선 것은 이것은 2018년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최근 호주 해사만전청에 따르면 중국 쿠둥 중화조선이 건조한 LNG 운반선인 CSI 칭다 5호는 지난 11월에 호주 동부 퀸즐랜드 주 글래스톤 인근의 커티스 아일랜드 터미널에서 화물을 적재하던 중 전력 개통 이상으로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선박은 지난 2017년에 건조돼 아직 10년이 안 된 선반으로 젊은 선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고장을 일으켰다는 것은 중국 LNG 선박의 문제를 보여주는데요. 따라서 중국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번 사건의 책임을 한국 배로 몰았던 것인데요. 하지만 막상 이러한 중국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의견이 제기된 상황이 나왔는데요.
우선 해당 사고에 대해서 보증이 끝난 선박의 관리 주체는 선주라는 것입니다. 통상 선박 및 엔진 보증 기간이 인도 후 1년이라는 점에서 2015년 인도된 해당 선박은 조선소의 손을 떠난 지 오래라면서 현대중공업의 책임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 선박의 수리는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아니라 2020년 중국에서 개조되었고 정비 보수 등 수리조차 중국 조선소에서 되어 더욱더 한국 현대중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호주의 LNG 배 사고 역시 전력 개통 문제였는데 이 역시 중국 조선소에서 수리받은 배였습니다. 자꾸 중국 배는 엔진에 이상한 연료를 넣고 개조를 불법으로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아울러 무리한 일정이 기관 고장과 사고를 유발했을 수 있고 오염 연료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며 이는 중국에 들어갔다 나온 배는 다 마찬가지라 했습니다. 따라서 벌써부터 중국에서 떠들썩한 것은 이것을 여론전으로 한국으로 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책임이 확정되면 현대 측에서 약 5조 원에 달하는 보험금 3당 부분을 책임져야 하고 이는 동시에 한국의 조선업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중국이 치고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시나 이번 문제는 중국 조선소에서 수리하고 개조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게 중론으로 밝혀졌습니다. 돈 아끼려고 원래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에서 하지 않고 중국 국영조선소에 맡겼다가 그런 일이 생긴 것이고 대형 선주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니나 다를까 중국 조선소의 문제로 인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한국 선박이 견고하게 설계된 미국의 다리와 충돌에 멀쩡하다는 것도 놀라운 점이긴 합니다. 한국 배가 전력 개통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선박 자체는 매우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으로 이는 한국 선박이 전 세계에서 수차례 벌크선 등 각종 사고에도 끄덕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일본도 결국 이런 사태를 보면서 과거의 여러 가지 사태에서 한국 배에 밀렸던 과거가 생각난 것이죠. 일본에서 특히 이것에 환호한 것은 다름 아닌 한국 배도 일본 배와 다르게 없다는 점에서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일본은 해상에서 수많은 배들이 두동강 나서 침몰되어 스타일을 많이 구렸습니다. 거의 매년 사고가 일어났다면 유독 일본 배 아니면 중국 배였기 때문에 일본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죠. 특히 선주들 입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거기서 거기고 한국 배가 최고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일본은 안 그래도 한국의 조선업을 빼앗겼는데 중국과 동급이라는 소리를 들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매체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배는 고장나서 자주 멈추긴 하지만 일본처럼 두동강은 안 난다면서 과연 일본 배에는 제대로 된 금속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불순물이 섞인 철로 만드는지 궁금하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일본 배에서는 일본 제철에서 납품한 금속을 사용하고 이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는 의견도 파다했습니다. 게다가 수년 전 미국에서 좌초된 한국 배의 내구성에 일본이 크게 놀라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골든레이오 선박이 통부해 안에 거의 1년간 파도를 맞으며 좌초되었지만 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해변에 놀러가 찍은 사진을 보면 배가 덩그러니 누워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일본 선박들은 대부분 두동강이 났고 원유가 유출되어 모리셔스 해변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골든레이오는 오염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데다 선박은 1년 동안 외부 손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일본이 매달리고 있던 중형 벌크선 조차 한국의 중소형 조선소에 몽땅 빼앗기는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결국 다시 한번 벌크선이나 기타 선박의 주문이 한국으로 몰려서 위치가 완전 바꿔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볼티모어 다리 충돌건은 되려 한국의 배가 튼튼하고 중국이 몰락하는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사우디에서 한국에 내린 최종 결정 때문에 중국이 뒤통수를 맞고 신음하고 있다는데요. 사우디는 한국에 헬기를 100여 대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이 일파만파 사건이 커지면서 한국의 방산대박은 물론이며 중국에서는 식은땀을 흘리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데요. 중국은 왜 하필 헬기냐면서 망연자실하는 국면으로 뻗어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중국은 왜 사우디의 결정에 예민한지 알아보고 한국의 공격형 헬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사우디는 중국과 최근 심상치 않게 모든 면에서 협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우디 방문으로 인해 더욱 양국 관계가 견고해져 간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특히 사우디는 중국과 다양한 경제 관계는 물론 군사 분야까지도 협력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는 미국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는 페트로 달러 결제 협약을 맺었는데 미국이 셰일가스로 갈아타면서 사우디의 원유 의존도가 낮아지는 동시에 사우디를 내쳤습니다. 반면 중국은 사우디에서 원유 수입 1위,
국가로 사우디에게는 큰 손이 되어버린 상황이기도 하죠. 여기에 일찌감치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같은 원유 생산국 러시아와의 깊은 관계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서 더욱 중국과 밀착하는 국면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우디는 러시아, 중국과 더욱 밀월 관계를 가져가게 된 국면이 나온 것인데요. 결국 미국은 사우디와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 중동의 강자 이란과 외교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의 이란에 대한 자금 동결을 해제한 것도 사우디와의 관계 파탄에 영향이 없다고는 못합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여전히 군사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다 보니 이제 다른 국가로부터 무기를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죠. 사우디는 미국의 제일 무기 수입국이었습니다만 관계가 악화되면서 러시아 무기도 사들였습니다. 러시아의 대공 방어 체계인 S-400 등을 도입하면서 미국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는데요. 사우디는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쓰면서도 러시아의 S-400을 동시에 사용하니 미국이 펄쩍 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욱더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의 방산을 다변화해야 하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역시나 중국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당연한 맥락이기도 하죠. 특히 사우디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으로 해양군사 분야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앞서 미국과 페트로달러 협정을 맺은 것 자체가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통과 문제가 컸습니다. 자꾸 이란이 문제를 일으키니 미군이 아예 쿠웨이트나 사우디에 주둔하며 이를 커버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있으며 사우디는 재살기를 찾아 나선 상황이므로 미국을 제외한 최대한의 모든 국가의 방산을 되는 대로 사들인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사우디는 앞으로 미국의 F-35를 비롯해 미국 차세대 첨단 전투기는 받기 어려워졌고 미국에 받을 생각 자체도 없기 때문에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개발하는 차세대 그룹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텔레그래프 등은 사우디는 이들 세 개국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젝트인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의 완전한 파트너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GCAP 참여 시도는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이 사우디 참여를 반기는 것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가 GCAP에 합류하면 프로젝트 비용 수십억 파운드를 분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것입니다. 한국만 해도 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문제가 얼마나 골치 아픈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며 많은 국가들이 결국에는 분담금 문제로 각종 군사 연합 프로그램이 해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어버스 등이 참여하는 독일, 스페인 등의 첨단 전투기 협동체가 거의 해제 수순으로 갑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돈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들 국가를 강력하게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그 대가로 6세대 최첨단 전투기를 손에 넣고 중동의 강자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서서히 국방 분야에서 미국을 탈피할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영국, 일본, 이탈리아 주도의 프로젝트는 일본 반대로 성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는 작년 빈살만 왕세자가 일본에 2박 3일 방문하기로 해놓고 한국만 다녀간 바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엄청난 굴욕이었는데 사우디는 일본이 미국 말만 듣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던 것이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일본의 반대로 사우디가 GCAP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같이 예멘 내전 개입과 터키 언론인 암살 문제를 비판하는 맥락에 있고 결국 일본 반대로 인해서 사우디가 최첨단 전투기 컨소시엄에는 끼어들지 못한다는 맥락입니다. 많은 관계자들도 사우디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각종 군사연합에는 합류하기 어렵다고 전망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우디는 이제 중국까지 고려하면서 방산을 사들이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강력한 왕권 통치를 선보이 위해 앞으로 더욱 국방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최근 사우디가 고려하는 것은 바로 해군 전력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우디는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유럽과 러시아, 중국 등을 리스트업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함정은 물론 잠수함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기존의 잠수함 업체들이 사우디와 물밑 접촉 중으로 알려졌으며 중국도 그 대상으로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잠수함도 많기 때문이죠. 또한 중국의 조선소에서는 함정을 비롯해서 각종 선박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밀월이 깊어가는 사우디에서는 중국 잠수함 역시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중동의 정세를 가장 면밀하게 살피고 있는 이스라엘 국방당국은 이런 면을 가장 잘 캐치하고 있는데 사우디가 중국 방산을 구매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겁니다. 또 이스라엘은 한국의 이란 자금 동결해제가 이란 핵개발 자금에 쓰인다며 강력 비판을 했고 미국이 이란 핵개발 자금을 사실상 제약 없이 풀어준 것에 대해 미국 당국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가장 강한 전투력을 확보하기 원하는데 최근 사우디 등 여러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이죠. 특히 사우디가 미국과 멀어지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군수물자를 사들이게 되는 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우디의 최근 결정은 한국의 공격형 능력이 탑재된 수리온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황당한 게 사우디에서 별다른 통보 없이 한국의 헬기를 구매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전혀 뜻밖의 이유로 한국의 헬기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질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은 한반도 상황에 헬기가 활성화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들이 왜 그러한 것인지 우선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의 속내를 알 수 있다는데요. 사우디는 일단 UAE에서 한국의 헬기를 40여 대 가량 구매한다는 것을 주목했으며 사우디는 한국의 수출형 개량 수리온을 무려 100여 대 구매한다는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들 국가는 애초에 미국의 블랙호크 등의 장비를 고려했으나 여러 가지 사안이 맞지가 않았으며 특히 사우디의 경우에 최근에 미국산 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특유의 방산 패키지가 적용되어 구매 이후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한국 방산은 교육, 훈련, 정비가 포함되며 약간의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비용도 비싸지만 한국은 이런 게 없으니 가성비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러한 맥락을 아주 꺼리고 있으며 매우 곤란해하는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한국 헬기를 꺼리는 것은 이로 인해 한국의 대전차 전력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장헬기가 한국의 대전자 전력으로 강화되면 중국은 매우 부담스러워집니다. 유사시 북한을 지원하는 맥락에서 중국은 한국의 수리온 무장헬기를 상대해야 하는 것이며 한국이 수출하면서 공격형 헬기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분야에서 계속 방산 수출이 일어난다면 거의 모두 재투자되기 때문에 한국형 공격 헬기는 전 세계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주변국의 강력한 방어막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차 병력은 전 세계 최고인데 여기에서 대전차 공격 헬기까지 탑재하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그것도 사우디에 한국 방산 점유율이 갈수록 올라가는 것도 그다지 탐탁지 않은 것입니다. 중국과 반대되는 한국의 방산이 많아지는 건 레드팀 입장에서 더욱 파이가 줄어드는 것이죠. 안 그래도 한국은 블랙호크도 보유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의 대전차 전력이 더 제공되는 셈입니다. 또한 사우디가 계속해서 한국의 방산을 찾는 것은 결국 중국을 등한시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중국은 중동 지방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사우디는 방산만큼은 한국을 택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유사시 한반도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추가되는 국면을 매우 거슬려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중국의 속을 타들어가게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얼마 전 방사청에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할 만한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됐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한 해에만 5조 원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으며 히트작으로 군림한 K9 자주포에 대해 추가 업그레이드 계획을 공개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부품을 하나하나 해체시키던 중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K9 자주포의 차기작 K9A1의 포신의 기이한 형태가 드러나자 특히 인도 국방부는 1000억 루피 우리 돈으로 1조 6,050억 규모의 방산 계약을 타진하며 신형 K9 자주포 200문에 대한 추가 주문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원래의 버전이 자주포로서의 기본 기능에 충실했다면 이번에 공개된 신형은 무늬만 자주포일 뿐 공수양면에서 위례전을 선도할 엄청나게 도박적인 기술이 녹아 있었던 것이었죠. 지금 K9 자주포가 육군 종합정비창으로 후송되며 어디론가 이동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한 공장 앞에 들어선 K9 자주포는 숙련된 기술자들에 의해 약간의 성능 검사와 세척 작업이 진행됐고 이윽고 무한궤도를 비롯 차체를 구성하던 부품들이 전부 해체되기 시작했는데요. 조심스럽게 포신과 엔진까지 드러내고 다시 재조립되는 이 과정은 기존의 K9 자주포를 K9A1으로 성능 개량과 창정비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입고와 세척, 분해, 보수, 조립 등
18단계를 거쳐야 하는 해당 작업은 자주포 6문 기준 무려 200일이나 소요되는 고난도 작업으로 과정 대부분이 군직 정비로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차체에서 완전히 분리된 포신에선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부품별로 상태 검사 및 정비가 진행되던 중 8m가 넘는 포신에는 별도의 강화 작업과 더불어 활용도를 알 수 없는 전자장비가 부착되는 장면이 확인됐고, 무슨 이유에선지 이번 성능 개량에 소요된 시간의 대부분이 포신 개량에만 집중되는 양상을 띄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이번 영상은 국제 언어로 번역되며 세계 각지에 동시 공개됐고, 같은 시각 인도에선 우연에 일치하곤 할 수 없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인도가 대중국 화력으로 선택했던 한국의 K9 자주포를 대량 추가 발주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인도 매체에서 보도된 것인데, 확인 결과 인도는 최근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배치했던 K9 자주포 100문에 이어 기존 계약의 2배에 달하는 200문을 추가 발주하겠다는 뉴스가 사실로 판명됐습니다. 인디아뉴스에 따르면 인도 국방부가 1000억 루피 원화로 대략 1조 6천억 원 규모의 발주 계획이 사실이라는 것을 국내 언론에 다시 한번 확인시킴에 따라 이로써 K9 자주포는 인도의 확고한 국방무기로 자리매김하게 됐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올해 중 한화디펜스의 현지 파트너사인 라르센 앤 투브로에 발주하는 이번 사업은 인도 민간 방산업체에 발주한 사상 최대 규모로 군 현대화 산업방산기지 조성을 위한 정부 계획의 일환이고, 아울러 국방산업에 대한 부양책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K9 자주포는 2023년부터 2028년 사이에 인도 국경을 중심으로 배치될 예정인데, 이를 위해 K9은 중국 국경과 맞닿아 있는 해발 3000m 고지대인 라다크와 빙설의 히말라야 산맥 지대인 시킴에서 운용될 수 있는 특수 엔진으로 개조될 예정이라 알려졌습니다. 지난해까지 인도 육군은 K9 1개 연대만 추가로 주문할 계획이었지만, 양국의 무력 충돌로 사상자가 발생했던 라다크 동부에 최근 중국 군대와 무기가 대거 집결되면서 수량을 늘린 것으로 보이며, 또한 K9의 인도형인 바지라가 험준한 산악지역인 한국에서 운용되도록 설계됐고, 인도의 라다크 역시 한국과 비슷한 산악 지형과 기후 조건을 갖춘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데요. 구경 155mm 52구경장이며 길이 8m에 달하는 포신으로 포탄을 최대거리 40km로 쏘아대는 K9 자주포엔 자동화된 사격동제 장비와 포탄 이송 및 장전 장치가 기본적으로 탑재됐고, 15초 이내에 최대 3발, 3분 동안 연속 18발을 발사할 수 있어 초기에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뚜렷한 장점이 있었지만, 한화디펜스 측은 이번 개량 작업에서 안 그래도 괴물 같은 K9의 성능을 최소 3배 이상 끌어올린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는 등 그동안 K9 자주포를 구입한 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국가 모두에게 충격이 될 만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성능 개량의 범위는 사격동제 장치를 K55A1에 탑재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량하고, 기존의 INS 항법 장치에 GPS를 추가하며 조종수 야간 잠만경 후방 카메라를 추가하고 보조동력 장치를 장착하는 것인데, 이는 기존 K9의 사격동제 장치는 분명 우수했지만 개발된 지 벌써 15년이 넘어 아직도 도스 운영체계를 사용하는 등 진부화되는 것을 피하지 못한데, 다른 개선 작업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이에 따라 K55A1에 적용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윈도우, 그래픽 기반 사격 통제 장치로 개량의 성능 향상과 더불어 디지털 지도 및 전자식 교범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탑재했고, 또한 전자식 시한신관 장입 기와의 연동 기능을 추가하고 신형 155mm 사거리 연장탄을 사격할 수 있도록 개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K9의 항법 장치는 INS 기반으로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GPS의 적용은 당연한 결과였는데, 기존에도 일선 부대에서는 PRE 등을 이용해 GPS를 활용하는 운용을 하던 것에서 알 수 있듯 GPS의 장점은 명확했고, 따라서 K55A1에서 적용되었던 GPS 수신기를 탑재한다면 이를 이용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위치 재원을 산출할 수 있으며, 기존 INS의 오차를 보정하는 것 역시 쉬워질 수 있었죠. 하지만 성능 개량의 핵심은 강화된 포신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K9은 위치 확인과 재원 계산, 방열과 송탄 및 장전과 사격까지 거의 모든 과정이 자동화된 무인 포탑으로 구성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차대나 기동체계는 그대로 쓰되 탄약장전 장치의 구조를 바꿀 예정인데요. 둔감 장약을 적용하고 장약장전을 자동화시켜
현재의 3분간 최대 발사 속도 6토부터 8발을 최대 10발 이상으로, 지속 발사 속도 또한 6발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으로, 참고로 이는 구조나 목표 성능 면에서 독일의 PGH-2000보다 뛰어나고 미국에서 개발했던 차기 자주포 크루세이더의 것과 거의 동일한 데다 추가로 발사 속도 향상을 위해 순행식 포열 및 약실도 도입 예정이라 하니 완성만 된다면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자주포라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K9의 각종 전자장비를 작동하는데 필요한 전력 소모를 감당하기 위해 보조동력 장치가 추가됐는데, 기존에는 배터리와 주동력 장치 즉 엔진만으로 전력 소모를 감당했기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되는 걸 막기 위해선 엔진을 수시로 작동시켜야 했고, 따라서 연료 소모 증가나 엔진 수명 감소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K55에 달린 보조동력 장치를 그대로 달자니 발전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달 수 없었고, 이 때문에 방전이 잘 나는 한겨울의 경우 유압과 난방을 제외한 모든 전원을 켜도 몇 시간 이상 잘 버텨주는 배터리가 전자사격 장비를 포함해 유압 장치를 켜는 순간 차체가 눈에 띄는 속도로 줄어드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여기에 겨울에 난방까지 켜면 전력 소모량은 더 심해지게 되는데, 조금만 멍 때리고 있으면 점점 떨어져가는 전압량을 볼 수 있는 수준이었죠. 한편 K9의 성능 개량 소식과 함께 인도에서 추가로 200문을 들여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동시 최대 발사 속도를 기존 분당 6발에서 9발로 대폭 늘린 것과 직경 58구경장의 새로운 포신을 사용하고 무인 제어 시스템을 동해에 제어한다는 한화 디펜스의 계획이 성공할 경우 K9 자주포는 100km 이상의 사거리 확보는 물론 모든 면에서 현재 중국의 주력 자주포인 PLG-05보다 이점을 가질 것이 분명했기에 중국군은 자신들의 최대 강점이라 내세우는 육상전에서 크게 밀릴 것을 두려워하기엔 충분한 상황이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중국의 PLG-05는 추후 업그레이드 계획이 전무한 반면 K9 자주포의 성능 개량은 이번이 겨우 첫걸음일 뿐 추 K9A1을 넘어 A3까지 총 3단계 계획을 추진 중이라 하니 한화 디펜스 측은 K9의 최종 진화 형태는 사실상 무인화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며 모든 성능 개량이 끝나는 시점인 2030년이면 동북아 전세의 판도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변할 것을 주장하기로 했죠. 한편 인도의 추가 계약 소식에 호주와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의 행보도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단이 직접 호주로 날아가 스콧 모리슨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1조 원대 규모의 K9 수출 계약서에 최종 도장을 찍었는데요. 호주 국방부에 따르면 K9 자주포는 독일의 PGH-2000과 함께 40km 넘게 날아가는 유일한 자주포지만 고가인 독일제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 지금까지 600문을 수출할 정도로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했다며, 특별히 덩치가 큰 검이라는 뜻의 헌츠맨이라는 별명으로 직롱시에 세운 공장에서 생산 및 납품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참고로 방산업계에선 호주가 파이브 아이즈 소속이라는 상징성에 주목하며 이들이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과 자주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향후 이들 국가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요. 이 같은 예측은 그대로 들어맞아 실제로 최근 영국에서도 K9 자주포 협상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재 보유 중인 AS9001 30년 이상 노후화됨에 따라 7년 내에 최신형 자주포 116문을 도입할 계획을 밝히며 오는 2022년 안에 한국에 제안 요구서를 발송하고 2025년에는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화 디펜스는 내년 본격화하는 영국의 차기 자주포 획득 사업 수주를 따내기 위해 영국의 현지 업체들과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고, 영국 정부는 협력 대상 기업으로 록히드 마틴 영국 법인과 피어슨 엔지니어링 등 서방 기업들로 한정했지만 최근엔 호주의 영국 국방과학연구소의 성능 시험에 통과한 K9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추가 협상자로 등록했다는 회소식을 전해오기도 했죠.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국과 대만 등 신냉전 시대의 서막이 열린 가운데 전 세계 무대를 휘젓고 다닐 K9 자주포의 활약과 그로 인해 비약적으로 올라갈 한국의 국격 상승을 기대해보며 한국을 밀어내고 LNG선 건조 시장을 독차지하려 했던 중국이 최근 또다시 초대형 사고를 일으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한국 조선업계의 초대형 호재로 인식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선박에 잇따른 사건 사고는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호주 해양안전청 AMSA는 최근 중국 후동중화조선이 건조한 LNG 운반선 CSI 칭다오호에 대해 180일 동안 호주 해역 운항을 금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고장으로 멈춰서면서 호주 항만에 큰 피해를 안겼기 때문인데, 최대 LNG 수출 터미널 중 하나인 커티스 아일랜드를 막고 터미널 운영을 방해해 엄청난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연간 900만 톤 용량을 가진 생산기지가 있습니다. 칭다오는 수입 작업의 일환으로 화물을 적재하던 중 전력 개통 이상으로 멈춰섰고 3일 이상 이동을 못 시켜 뒤따르던 최소 3척의 LNG 운반선 작업을 지연시켰습니다. 해당 터미널은 접안 능력이 한 척에 불과하기에 앞선 배가 비켜주지 않으면 추가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선박이 호주 터미널을 막아버리자 외신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칭다오는 6대의 발전용 사행정 중형 엔진이 전력을 생산하고 프로펠러와 연결된 모터를 돌리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운송 중 기화하는 천연가스 비오지를 활용해 경제성이 높은 편인데, 직접 연소시킬 수 있는 이중연료 이행정 대형 엔진이 출시되기 전인 2010년을 전후의 선주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엔진입니다. 복수의 엔진이 있는 만큼 일부의 이상이 생겨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칭다오는 발전기 모두에서 한꺼번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우선 4개의 발전기에 대한 수리가 필요했고, 그 중 하나만 엔진 제조사의 감독하에 완전히 제거된 후 수리됐습니다. 그 후에도 운항이 불가능해 정박지에 3주간 머물렀고 중국으로 예인돼 1월 12일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수리를 위해 중국 항구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 코스코에운과 시노펙의 합작사인 CSI가 운영하며 호주에서 중국 원저우로 LNG를 운송해왔습니다. 해당 터미널에서 LNG를 공급하던 호주 오리진 에너지는 이 사고로 생산을 중단하는 영업 피해를 입었습니다. 열받은 당국은 8일부터 칭다오선의 호주 항만 출입을 금지했는데, 유사한 사고 사례를 볼 때 180일 입항 금지는 상당히 긴 페널티입니다. 이전에도 8번 정도 규정 위반 선박에 벌칙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특히 강력한 처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호주 매체들은 해당 선박에 대해 운항 자격이 없다고 성토 중입니다. 호주 측은 6개월 입항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그 사유로 선장과 관리자의 수리 대응을 언급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중국 측이 소통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이유입니다. 2018년에도 후동중화가 건조한 것과 같은 선종인 CSI 글래드스토너가 비슷한 문제로 견인돼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엔진 문제로 바다 한가운데에서 멈춰섰던 것입니다. 호주 글래드스톤에서 중국 베이아이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추진책에 이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됐고, 파푸아뉴기니의 뉴브리튼 섬 인근 항구로 견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예인해가 본격적인 수리를 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2개월 정도 수리 기간을 거치고 나면 재가동될 것이라 밝혔지만 실제 운항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글래드스톤호는 건조된 지 2년 만에 폐선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LNG선은 적어도 20년은 써야 하는데 10분의 1도 사용을 못한 것입니다. 후동중화는 CSI의 주문으로 2016년 글래드스톤호를 인도했고 2017년 칭다오호를 인도하는 등 총 6척의 17만 4,200리터급 LNG 운반선을 건조한 바 있습니다. 척당 선박 건조 비용은 1억 8,900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후동중화가 CSI 시리즈를 건조했을 때 업계에서는 한국이 초대형 LNG 운반선 시장에서 주도권을 내주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시각이 많았습니다. 자국 물량을 중심으로 LNG 운반선 건조 능력을 키워온 중국이 일본 미쓰이, OSK 라인MOL의 투자를 끌어들여 중일 양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CSI 1호와 2호에서 사고가 나면서 나머지 4척도 곧 문제가 터질 것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중국 매체들도 자국 선박 고장을 알리며 기술력에서 아직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점을 한탄했습니다. 중국에서 LNG선을 제일 많이 수주했던 후동중화 수준이 이런데 다른 신규 조선소들이 수주받은 LNG선 또한 납기 및 운항이 제대로 될지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초기 후동중화가 LNG선을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2011년 시노펙이 호주산 LNG를 20년간연 430만 돈 사기로 하면서 선박 건조를 자국 조선소에 맡기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호주산 LNG를 수입하기로 했던 2016년에 맞춰 건조를 했던 것입니다. 최근 중국이 카타르로부터 LNG선을 수주받는 배경도 비슷합니다. 카타르에너지는 노스필드 가스전 증산을 추진 중인데 총 투자 금액은 287억 달러로 최대 규모 증산을 진행 중입니다. 카타르의 LNG 생산량은 현재 연간 8천만 톤 정도로 호주를 제치고 다시 1위를 한 상태인데 향후 추가 증산을 통해
2027년 1억 2,600만 톤으로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카타르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이란,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입니다. 중국의 LNG 수입량은 현재 6,300만 톤 정도로 이 중 20% 정도를 카타르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대규모 계약을 여러 건 진행하며 향후 수년 안에 1,500만 톤 이상을 더 들여오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 양대 에너지 기업인 페트로차이나와 시노펙은 최근 2년 사이 카타르와 각각 27년간 400만 톤 규모 LNG 도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가스전 지분 또한 6% 이상을 매입한 상태입니다. 시노펙은 카타르 에너지와 총 3건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 매년 900만 톤의 LNG를 공급받게 됐습니다. 중국 3대 석유 기업인 중국해양석유 또한 카타르와 연간 350만 톤씩 15년간 LNG 도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물량 공세로 카타르로부터 LNG선 수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향후 늘어나는 생산분만큼 전 세계에 실어 나르기 위해 운반선 100척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1차 발주 때는 하나오션 19척, 삼성중공업 18척, 한국조선해양 17척 등 한국 업체에게 80%를 발주했고 후동중화조선에는 11척을 맡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분기부터 2차 발주를 시작했고 한국조선해양에게 17척 추가 건조 주문을 했습니다. 당시 계약 내용을 보면 최종 인도일이 2029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도크가 꽉 차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국도 카타르와 연속 LNG 도입 계약을 하며 올해 들어 후동중화조선이 8척을 수주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는 26만 입방리터 규모의 초대형 큐맥스 QMX 선박입니다. 큐맥스는 카타르 쿼터의 영문 앞 글자를 따 명명된 용어입니다. 일반적인 대형 LNG 운반선보다 훨씬 큰 규모로 특별 제작되는 선박인데 척당 3억 달러 정도로 비싼 편입니다. 국내 조선사보다 기술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후동중화조선이 규모가 더 크고 단가가 비싼 선박을 가져간 것은 중국이 LNG를 대거 사기로 하면서 반대급부로 수주를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큐맥스급 LNG 운반선 역시 중국 수송용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LNG 운반선은 폭발 위험성이 큰 화물을 운송해야 하는 까닭에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에게 주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의 평균 LNG 운반선 선가는 각각 2억 6,500만 달러와 2억 3,400만 달러로 국내 조선업체들이 500억 원 정도 더 비싸게 받는 편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후동중화조선이 중국 내 유일한 LNG 운반선 생산 회사였지만 지금은 LNG선 건조 가능 조선소가 5곳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LNG 수입국으로 올라섰고 2040년이면 현 수요의 거의 2배가 될 전망입니다. 큐맥스 선박은 기존 LNG선 대비 1.5배 더 크며 카타르 항만에 댈 수 있는 가장 큰 크기입니다. 조선업 관계자는 큐맥스급 모델은 현재 카타르에서만 필요한 선형이기에 크기는 중요한 가치가 아니다 라며 한국 조선소는 이미 몇십 년 전에 표준 선형을 대량 반복 건조해 수익성을 확보해왔고 이번 경우처럼 한 고객만을 위해 만드는 선형은 기술 발전이 아닌 이해관계에서 이뤄지는 것이기에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 조선사들의 이번 선박 수주는 향후 LNG선 수주 협상 시 과시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실리를 쫓는 중으로 연초부터 활발한 수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벌써 선박 27척, 금액으로는 23억 8천만 달러어치를 수주하며 연간 수주 목표 135억 달러의 17%를 달성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또한 카타르에너지와 각각 15척, 12척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는 2월 말쯤 계약이 체결될 전망으로 수주 금액은 4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또한 LNG 운반선 가격 협상에 돌입한 상황인데 수주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생산 체계를 LNG 운반선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카타르에너지가 LNG 수출 계약을 맺은 곳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중국 외 다수 국가가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중국보다는 한국 조선업체들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스마트 고장진단 시스템 기술까지 선보였습니다. 선박 주요 장비의 진동, 전류 신호를 원격으로 분석해 고장 진단 및 유지 보수 시점 예측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LNG 운반선 건조에 적용 중인 상황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미국 성급협회 ABS와 손잡고 사람의 도움 없이 항해는 물론 안전진단까지 가능한 무인 선박 현실화에 나섰습니다. 선박 내 엔진과 발전기 등 장비 상태를 스스로 진단해주고
화재와 같은 돌발 상황을 자동으로 인식해 대처할 수 있는 AI 기반 솔루션을 개발해 올해 내로 실증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전뿐 아니라 생산 기술력도 높이고 있는데 하나오션은 탄소 강관 용접 로봇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또한 LNG, 화물 창용 자동 용접 장치를 활용해 1차 방벽 용접량의 80% 이상을 담당시키고 있습니다. 수동 용접을 한 오른쪽 철판보다 자동 용접을 적용한 왼쪽 철판이 더 균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용접 오류로 인한 폭발 위험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LNG선은 운항 중 초저온을 유지해야 하는데 자칫 기화로 폭발한다면 핵폭탄 한 개에 버금가는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공 능력은 선박의 건조기간 및 내구성과도 직결됩니다. LNG 운반선 건조에 한국은 16개월이 드는 반면 중국은 20개월 이상인 것도 이런 기술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중국이 만드는 선박은 결함투성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작년 말 칭다오 인근에서 유조선 폭발 사고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작년 초 중국이 태국으로 수출했던 유조선에서도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중국 선박에 대한 전 세계의 우려가 확산됐던 상황입니다. 과거 중국 언론들은 한국 조선업이 세계 1위라며 중국이 왜 적수가 안 되는지 심층 기사를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막대한 LNG를 카타르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후동중화가 매우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기에 수주를 할 수 있었다고 한탄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배가 온도 조절 기능이 균일하지 못하고 관련 장비도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해 중 기화로 인한 LNG 손실이 한국보다 10배나 신박하다며 기술력의 격차가 커 당장 한국을 따라잡기는 어렵다는 분석까지 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물량 공세를 막는 방법은 기술력을 높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한국은 압도적 능력으로 세계 1위 조선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